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새 모녀분의 사연인데요. 엄마의 말 못할 비밀에 대해 작은 따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셨네요. 엄마가 밝힌 비밀과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로 엄마가 돌아가신 지 5해가 지났습니다. 살아계실 적에는 원망도 미움도 많았었는데 때늦은 후회만 남는다고 골백 번을 더 생각을 해도 엄마는 저와 그리고 제 언니의 구세주였음은 분명합니다. 엄마는 매우 악착같고 억센 사람이었습니다. 장사를 했었는데 그 독하디 독한 성격 때문에 근처의 상인들과도 다툼이 많았습니다. 언니나 저나 그런 엄마가 너무나 창피했고 때로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희에게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엄마의 말로는 저와 언니가 갓난쟁이였을 때 돌아가셨다고만 했어요. 엄마는 저희 자매만을 데리고 반지 앞방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니 장장 25년 이상을 지상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반지하 또는 지하방을 전전했었네요. 제 기억에 아주 어렸을 때에는 엄마도 순하디 순하고 여린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냐면 그것이 아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중풍이 들었고 엄마가 외갓집과 저희 집을 오가며 매일같이 할머니의 풍수발을 들었습니다. 저희 자매가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렸었는데 엄마가 집문을 열고 들어오면 똥냄새가 한가득 이어서 창문을 열고 냄새 난다며 투정을 부리고 늘 부산을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엄마는 저희 자매에게 웃으면서 말했었죠. 오늘은 할머니가 설사를 하셨어. 누구나 사람은 먹으면 변으로 나오는데 더러울 것은 뭐야?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이기 때문에 하나도 더럽지 않아. 혹시 우리 딸들은 엄마가 나중에 아프면 더럽다고 안 들여다볼 거야? 그렇진 않겠지, 우리 딸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저와 언니는 엄마에게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고 때를 쓰듯이 울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조용히 저희 자매를 안아주고 뽀뽀해 주었었죠. 이따금씩 엄마 따라서 외갓집에 갈 때면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효녀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장녀가 최고 효녀야. 아들 며느리 다 필요 없지. 나랑 네 애미는 우리 딸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그렇게 엄마를 칭찬하고 세상에 다시 없을 효녀라고 치켜 세웠었는데 외할아버지는 말뿐이었습니다. 몇 년 뒤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에도 엄마는 거의 매일같이 일 갔다가 외갓집에 들러 외할아버지 수발을 들고 집에는 밤늦게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때도 엄마가 최고라면서 아들 며느리는 소용없다고 입에 달고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말만 할 뿐이지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 지상으로 집을 옮기고 싶다고 말했었거든요. 애들도 커가는데 지금 지하방은 햇볕도 안 들고 곰팡이도 많고 너무 안 좋아요. 아버지가 저 조금만 도와주시면 1층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갚을게요. 차용증 같은 거 쓰라면 그렇게 할게요.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 아버지랑 같이 살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외할아버지는 평소에는 엄마 보고 최고라고 하더니 돈을 빌려달라는 엄마의 말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저와 언니는 엄마가 외할아버지 도움으로 집을 옮길 수 있을 거라 이미 말했었기 때문에 저희 자매는 두 손 꼭 잡고 외할아버지가 승낙하기를 바랬었는데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죠. 행여나 이 집은 눈독도 들이지 마. 넌 출가 후인이잖니. 이 집은 우리 집 장남 거다. 그건 너도 알잖아. 결국 나중에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줄 자식인데 최소한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않겠어? 너도 귀하고 좋은 자식이지만 넌 딸이잖냐. 바랄 걸 바래야지. 언감생심 이 집은 눈독도 들이지 마.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딨냐.
이제 노쇠해서 돈도 못 버는데 나 죽을 때까지 돈 몇 푼은 쥐고 있어야지. 그걸 탐을내면 네가 인간이야? 그런 쉰소리 하려거든 찾아오지 마라. 그렇잖아도 장남내가 이 집 정리하고 저들이 나 모시겠다고 하더라. 때마침 거기 들어가기로 했어. 넌 이제 찾아올 거 없어. 엄마 길일 때나 네 남동생네 들러서 음식이나 좀 해. 외할아버지는 매몰찼습니다. 엄마도 외할아버지의 뜻밖의 말씀에 놀랐고 또한 서러워했죠. 여러 날 방 한구석에 한스럽게 울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외갓집은 처분해서 첫째 삼촌은 주셨다고 했고 둘째 삼촌에게는 개포동에 아파트를 사라고 돈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할아버지에게 둘째 삼촌에게 주었던 돈의 5분지 1만 빌려주지 그랬냐며 서러움을 토로했으나 외할아버지는 매몰차게 외면하셨죠. 그때 그게 엄마에게는 한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늘 화가 난 사람처럼 살았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서럽게 울면서도 너무했다, 원망스럽다라는 말을 했었고 장례식장에서 삼촌들이 그런 엄마를 비난하며 밖으로 내보내기까지 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엄마는 참으로 불쌍한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억척스럽게 살았지만 돈을 잘 모으지도 못했고 저희 모녀는 늘 가난했어요. 화가 많은 엄마는 자주 푸념을 했는데 신세 한탄에서 시작하다가 꼭 끄트머리에는 저와 언니를 타박했었죠. 소도 비빌 언덕 있어야 먹기라도 하지. 이건 원 세상 천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 아휴 지겨워. 부모 형제 복도 지랄맞게도 없지. 아주 이기적인 것들 만나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사네. 아휴 내 팔자야. 니들 집 어지럽히고 싸우기만 해봐 아주. 싹 다 벗겨서 쫓아낼 거야. 이런 왼수 덩어리들 같으니라고. 엄마는 저와 언니에게 왼수 덩어리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진짜 저희 자매는 엄마에게 있어서 짐덩어리였죠. 예쁘지도 않은 것은 둘째였고 공부도 잘 못했고 뭐 특출난 재주도 없었어요. 복닥복닥 거리며 살다 보니 어느덧 언니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 갈 실력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공공해서 바로 취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한 소리 듣고 결정한 일이었었죠. 이 왼수 같은 가시나들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더니만 남들 다 가는 대학 문턱도 못 넘어보냐? 이 모질이들아. 잘 됐어 아주 그냥. 이참에 일자리 구해서 우리 지긋지긋한 반지하방 좀 벗어나 보자. 우리 셋이 벌면 작은 빌라 1층 하나 못 구하겠니? 그러니 공부한다 자격증 딴다 헛소리들 말고 나가서 돈들 벌어와. 1,000원은 꼬라지 절대 못 봐. 그때 저와 언니는 엄마의 그 가난에 찌든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외가에서 딸이라고 대우도 못 받고 좀 산다는 삼촌들도 외할머니 풍수발을 엄마가 꼭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맡기기만 했을 뿐 경제적 지원은 한 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그러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했기에 저희 자매는 엄마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자리를 알아보았고 언니는 빵집에서 저는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쌍둥이였는데 서로 통하거나 비슷한 것이 많아서 둘 다 꿈이 빵집 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희는 비슷한 분야의 일을 구했던 것이었죠. 언니는 빵집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제빵 관련 공부를 했고 저도 언니 따라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엄마는 저희 자매가 제빵 공부를 하는 것을 두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배우는 게 최고야. 나는 기술 같은 것이 없으니까 맨날 남의 집 일한다고 하지만 니들은 기술 배워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 요즘같이 취직 안 되는 시대에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니들이 정말 똑똑한 거야. 우리 딸들 요즘 아주 예뻐 죽겠어. 그동안 엄마 혼자서 돈을 벌다가 저희 자매가 돈을 같이 벌기 시작하자 집안의 형편은 조금 나아졌고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등바등 악착같이 살던 엄마가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내내 타박만 했었는데 저희 자매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잔소리며 험한 말이 정말 많이 줄었었죠.
엄마와 언니 그리고 저는 열심히 돈 모아서 3년 내로 이사를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고 방 3개짜리 지상층 전셋집을 구할 무렵이 되었을 때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하늘이 저희는 영원히 지하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지 않았던 생각이셨는지 엄마에게 갑작스런 병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워낙에 부지런하고 악착같이 살던 엄마였었고 병원 한번 가본 적 없었던 강골이었었는데 배가 아파서 일을 하다 말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언니는 이미 와 있었고 저는 갑자기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자매가 엄마를 들여다보자 분명 전날 밤 보았던 엄마가 맞는데 혈색도 안 좋고 기운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게 꼭 저희의 엄마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룻밤새 변해도 너무 변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는 별일 아닌데 왜 와서 번거롭게 하냐고 화를 냈죠.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별것도 아닌 일로 부산을 떨어. 그러다가 사장님들이 너들 나가라고 하면 그때 어쩌려고 그래. 이제 다음 달이면 이사도 가야 하는데 직장 잘리기라도 하면 큰일 나 이것들아. 어여 가서 일들 보고 끝나고 그리고서 와. 여기 있어봤자 너희들 나한테 하나 도움도 안 돼. 그런데 응급실 온 지가 몇 시간째인데 의사 얼굴은 코빼기도 볼 수가 없어. 가서 집에 가도 되냐고만 물어봐라. 주사 맞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고도 말하고. 성질낼 기운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별것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며 데스크로 나가서 의사를 찾았는데 곧 교수님이 올 거라면서 엄마랑 보호자랑 모여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몇 분쯤 있다가 이윽고 연세가 지긋하신 교수님이란 사람이 왔고 엄마의 배를 몇 번 만져보더니만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며 입원하자라고만 짧게 이야기하고 뭔가를 막 지시하고 가버리더군요.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자꾸 집에 가겠다고 하였고 언니와 저도 영문을 잘 모르겠어서 우왕좌왕했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젊은 의사 아무나 붙잡고 도대체 왜 입원을 해야 하냐고 따지듯이 물었더니 그 젊은 의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한참을 들여보다가 암 같네요 라고 짧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한댔습니다. 저는 갑자기 오한이 들면서 몸이 벌벌 떨렸고 언니는 휘청이더니 주저앉았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흔한 보험도 없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아플 게 뭐람? 그렇잖아도 이사 가고 나면 보험 하나 들려고 했는데 아휴 놓쳐서 어떻게 하나. 암 치료 받으면 돈 많이 든다는데. 일단 우리 우선 이사 먼저 하고 나서 나 보험 들고 그때 검사하는 것으로 하자. 그럼 보험사도 모를 거 아니야. 얼른 집에 가게 짐 챙겨라. 뭐들 하고 있어. 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언니와 저는 이사가 급한 게 아니라 엄마가 더 급하다면서 큰 병이 아닐 수도 있으니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듣자고 설득했고 완강히 거부하는 엄마와 실랑이를 벌인 지 몇 시간 만에 엄마도 기운이 딸리는지 그러겠다고 했으나 내내 울상과 걱정과 푸념뿐이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결국 엄마는 큰 병에 걸렸고 암덩어리가 자리 잡은 위치가 좋지 않을 뿐더러 이미 림프절을 타고 여러 군데로 퍼진 상태라 수술은 고사하고 항암 치료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싼 표적 항암제인가가 있는데 한번 써보겠냐고 하더라고요. 건강보험이 안 되어서 주사 한 대당 수십만 원인데 한 사이클을 돌면 보통 500만 원 이상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기본이 6사이클을 돌게 되니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당연히 빨리 치료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 안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냐고 의사에게 물었어요. 의사는 6개월쯤이라고 얼버무리면서 만약 항암 치료를 하지 않을 거면 강력한 진통제 처방을 해줄 테니 퇴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항암 치료를 포기하던 날 저희 모녀는 대성통곡을 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서러웠고 도움이 절실했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심정이란 비참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엄마는 지쳐서 잠들었고 언니는 저를 병실 밖으로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아픈데 이사 간다고 행복할 것 같지도 않고, 엄마가 있어야 우리도 있는 건데 항암 치료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엄마한테 말해봐야 치료 안 받으려고 할 거고, 지원 받아서 한다고 하고 항암 치료 시도해보자. 그리고 우리 정말 기도도 많이 하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 저희 자매는 엄마에게는 복지 지원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치료를 시작하였고, 다행히 표적 항암을 시도한 이래로 엄마의 증상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치료 중에도 계속해서 이사했냐고 물어보았고, 저희 자매는 인터넷에서 그럴듯한 사진을 뽑아서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의 병원 생활이 2달이 넘어갈 때 즈음이었는데, 담당 교수님이 저희 자매를 불러서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다며 집으로 엄마를 모실 것을 권하더라고요. 분명 엄마의 상태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의사는 더 이상 항암제에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 언니는 몇 시간을 숨죽여 울었어요. 저희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엄마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알려야 했고, 하도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은 저희에게 엄마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었죠. 이제 그만 좀 울어. 오히려 잘 됐다. 고단한 인생이었는데 좀 더 넓은 집에서 조금만 쉬다가 가련다. 난 빨리 퇴원해서 우리 이사한 집에 가는 게 더 좋아. 그러니 너희들도 괜히 마음 무겁게 그런 표정들 지을 필요가 없어. 엄마의 그 말에 저와 언니는 더욱 서럽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할 돈으로 비보험 항암 치료한 것을 알면 엄마가 얼마나 화를 낼까 두려웠고, 그러다가 그 충격으로 엄마가 잘못될까봐 더 걱정이었죠. 저희 자매는 엄마가 태어나는 그 날까지도 도저히 이사를 못했고 수중에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엄마는 왜 이사한 집 방향으로 안 가고 예전 집으로 가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자매는 그때서야 이실 짓고 했고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에라 이 바보 천치 같은 것들아. 니들 정말 모질이들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가망도 없는데 목숨을 부지하는 데 써. 나 떠나고 없으면 천의 고아되는 니들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고 그래? 이 엄마가 죽기 전에 새 집에서 니들 생활하게 편안하게 꾸며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이 모질이 같은 것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도 못 이루게 해주는구나. 아휴 이 왼수 같은 것들 그냥 다들 나가 죽어. 택시안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악다구니를 쓰긴 했지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잘 관리되지 않아 쾌쾌한 냄새와 벽 한쪽에 곰팡이가 슬어있는 지하방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일을 다녔어요. 다행히 언니네 가게 사장님이나 제가 다니는 가게 사장님이 좋으신 분들이었기에 저희 자매는 잘리지 않고 일과 엄마의 병수발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며칠째 자리에 누워만 계셨어요. 밥도 안 드시고 그렇다고 울고만 계신 것도 아닌 그냥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그런 엄마가 걱정되었고 어느 순간 저희를 두고 떠나버릴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있는데 어느 날은 엄마가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고 나중에는 전원을 아예 꺼놓았더라고요. 발만 동동 거리고 있는데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엄마는 돌아왔습니다. 초췌했고 지쳐 보였고 울었는지 눈물 자국도 보였죠. 그런 엄마가 저와 언니에게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문구점에 가서 피켓 시위할 때 쓰는 판자떼기랑 색연필 뭐 그런 것들 좀 사가지고 와라.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꼭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어. 언니와 저는 엄마가 혹시나 그간에 쌓였던 삼촌들에 대한 불만을 시위하려는 줄 알고 그러지 말라고 애걸복걸 했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하나 거짓 없는 사실이니까 의심할 필요도 없어. 우리 딸들, 엄마는 분명 이 엄마가 맞아. 그런데 사실 너희들을 낳아준 생모는 따로 있어.
그러면서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보따리를 꺼내더니 저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언니와 저로 보이는 아기 때 사진이라 진짜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하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새 모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1시간쯤 흘렀던가요? 엄마가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언니와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언니의 친부, 친모 집에 식모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20살 나이에 외할아버지의 성화로 남의 집 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식모 생활하면서 받은 돈을 고스란히 외갓댁으로 보냈고 외갓댁에서는 그 돈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평생 엄마를 하찮게 생각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이었기에 먹고 살만은 했었는데 배운 것이 짧고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엄마를 기어코 식모살이 시켰다고 했죠. 그게 엄마에게는 참 한스러웠었는데 그래도 저와 언니에게는 식모살이 할 때 좋은 기억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친부 친모는 늦은 나이까지 아이가 없다가 저와 언니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집에 엄마를 식모로 들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부 친모는 생후 1년이 간 넘은 저희를 두고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나란히 떠났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 자매의 불행은 시작되었고요. 엄마의 기억에 친부는 집안에서 독자였다는데 친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많았고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친모도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부 친모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언니와 저를 맡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네요. 집에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친부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툼도 하고 말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어수선한 상황을 친모의 남동생인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정리하기 시작했고 언니와 저를 키워주는 대가로 친부 친모의 재산을 받았답니다. 엄마는 친부모님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식모일을 관두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날 밤중에 부엌에 나왔다가 외삼촌과 그 부인이 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외숙모라는 사람이 온갖 신경질을 부리며 자기 자식도 아닌데 둘씩이나 어떻게 키우냐면서 외삼촌에게 화를 내었고 외삼촌은 그런 외숙모에게 약속했답니다. 한 반년 정도 키우다가 보내면 된다고 말이죠. 반년 정도면 친부 명의의 집도 팔고 은행 예금도 모조리 수거가 가능하다며 외숙모를 달랬다고 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몰래 들었던 엄마는 그 사실을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연락처도 몰랐고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닐 수 없었던 상황이었답니다. 엄마는 20대 초반의 그 어린 나이에 측은지심이 많았던지 언니와 제가 한없이 불쌍해졌고 새벽녘까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쪽지 한 통을 남기고 언니와 저를 포대기에 싸서 집을 나와 지금껏 진실을 숨기고 저희를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회한이 많은지 한숨 쉬며 말을 이어갔죠. 내가 그때 혹시 몰라서 남겨둔 쪽지에다가 친정 주소를 적어놨거든. 키우실 생각이면 꼭 찾아와 달라고 말이야.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리고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 나도 너희들 데리고 갈 곳이 친정밖에 더 있겠니? 그때 부모님에게 다 큰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작살나게 얻어맞았더랬지. 아버지에게 하도 맞아서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어. 엄마 종아리 얼룩덜룩 시커먼한 거 보이지? 이게 그때 하도 맞아서 그런 거야. 그래도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너희들이 내 배 아파 난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손자도 아니고 손녀를 거둬줄 어른이 아니었지. 그렇게 수십 년간 진실을 숨기며 살아왔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꼭 비밀로 남겨놓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니들이 너무 불쌍하지 뭐니. 내가 니들 결혼도 시키고 애 낳으면 손주들까지도 돌봐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야 한다니 니들 불쌍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오늘 니들 친외삼촌을 찾아갔어. 그런데 그자들 뻔뻔하게도 니들 부모님이 사시던데 아직도 살고 있더라. 사실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동네 갔다가 니들 외삼촌을 마주친 적 있었는데 나는 단번에 알아봤는데 그 사람은 전혀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때는 평생 가슴에 묻고 살 생각으로 지나쳤는데 이젠 그럴 수 없게 오늘 가서 톡 까놓고
돈 좀 내놓으라고 소리 좀 쳤다. 그랬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보수하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다. 내가 이 판국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니? 니들 오늘 내 말 듣고 얼빠진 생각들은 하지도 마라. 나는 누가 뭐래도 니들 엄마고 니들은 내가 죽어서도 내 자식들이야. 그러니 이 엄마만 믿고 하자는 대로 따라와. 내 가기 전에 니들 먹고 살 것은 마련해주고 가련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 이것들아. 쳐 울지들 마. 언니와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 구석이 뻥 하고 뚫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엄마는 그런 저의 자매의 마음을 모르는 듯이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을 하는 듯이 평소와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더욱 다그쳤어요. 엄마는 우리 모녀가 똘똘 뭉쳐야 한 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다면서 아픈 사람 같지 않게 힘이 펄펄 넘쳤습니다. 엄마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친외삼촌네 집 근방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외삼촌이 다니는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려고 했죠. 엄마와 언니 그리고 저는 엄마의 말대로 강탈해 간 재산을 돌려달라고 커다랗게 쓴 푯말을 걸고 외삼촌네 집, 엄밀히 말하면 친부, 친모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세 모녀는 고함 한번 치지 않고 묵묵히 집 앞에 서 있었는데 몇 시간 뒤에 그 집에서 중년의 여자가 나와서 저희를 잠깐 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더군요. 저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자 엄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이제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인데 이렇게 갔다가는 몽기가 돼서 구천에 떠돌까 봐서 마지막 한이나마 풀고자 여기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이냐면요. 엄마는 아픈 몸을 하고선 또렷하고 그리고 제법 일목요연하게 친부 친모가 사고로 돌아갈 당시부터 거침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경찰들도 입증할 수 있느냐고 짜증을 내더니만 엄마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고개를 끄덕여 주더라고요. 주변의 주민들도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맞다 맞다면서 호들갑을 떨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네 맞아. 원래 이 집에 꽤나 점잖은 남자랑 여자랑 살았었어. 그리고 애도 둘이나 낳았더랬지. 그런데 애 울음소리 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어느 날 초상을 치르더라고. 주변에서 젊은 사람들이 안 되었다 효를 찼었는데 그런 흑막이 있었는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 에라이 저 천벌 받을 것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그 집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그쯤 되니 경찰들도 자기들이 관여할 바가 아닌 것 같다며 뒤로 빠지더군요. 그러면서 단체로 시위를 하려거든 먼저 구청에 신고를 하라고 했고 그게 어렵거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위하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주위에서 동조해주는 엄마는 기운이 났던지 그 집 대문을 발로 차며 나와서 해결하라고 큰 소리를 쳤죠. 아마도 외숙모라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 모양인데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에 떠난 지 한참 되었는데도 저희 주변의 몇몇 주민들은 자리를 펴고 상황을 구경하더라고요. 언니나 저는 창피한 것보다 오기가 생겨서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외숙모의 연락을 받았는지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왔고 화를 버럭 내며 동네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고 저희 세모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엄마는 외삼촌의 윽박에도 쫄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마음 같아선 옛날 애들 친부모에게 빼앗아간 것들 남김없이 다 내놓으라고 하고 싶지만 나도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소송이니 뭐 그런 거 해봐야 끝장을 볼 수도 없어요. 나 죽고 난 다음에 이 애들이 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더도 덜도 말고 애들 지금 사는 동네에 아파트 한 채씩만 해줘요. 그 정도면 옛날에 그 많던 재산 가져간 거 치고는 싸게 먹히는 거 아니에요? 외삼촌과 외숙모라는 사람은 자기들은 억울하다며 목에 핏대를 세웠고 때려 죽여도 그런 돈 없다면서 배째라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외숙모라는 사람이 증거가 어디에 있냐며 증거 대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마음씨 착하고 올보이기만 했던 언니가 고함을 빽 지르며 외숙모라는 사람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보세요. 저나 제 동생이나 솔직히 지금 살기 어렵긴 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이 살았어요. 그것으로 안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우리 자매가 생활고에 신세 한탄에 스스로 목숨줄이라도 끊었으면 그쪽이 편히 잠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천에는 저희 부모님이 가만히 계실 줄 아냐고요. 20년 넘는 세월 동안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고 두 발 뻗고 친부모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천벌받을 각오는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배째라고 말하는데 어디 한번 그래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시네? 이거 사연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이며 방송국에 쫙 뿌리고 인스타랑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쪽 아들, 딸들 신상 털리는 거 금방이에요. 어느 대학, 무슨 학과, 지금 이 순간에 뭐 하고 있는지 다 털린다고요. 제가 제빵사거든요. 빵 만든 거 꾸준히 올렸더니 제 팔로워가 몇만 명은 돼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저랑 동생을 아직 어린아이로 여기시는데 우리 자매 그렇게 넋놓고 당하지만은 않아요.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봅시다. 그리고는 언니는 엄마와 저를 끌고 그 집서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안 된다면 끝장을 봐야겠다며 남는다고 했지만 언니는 완강히 엄마를 끌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많이 못 배워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느 책에서 그러더라고. 잘 살고 많이 배운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체면 깎이는 거래. 없이 살면 체면이고 뭐가 없겠지만 딱 봐서 그 집 돈 좀 있는 것 같더만. 기다려보면 해결책을 마련해서 올 것 같아요. 그러니 엄마는 그만 소갈이하고 제발 좀 요양이나 하세요. 우리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몸 좀 사려요.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언니에게 그런 면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언니가 맞나 싶더라고요. 쌍둥이지만 몇 초 빨리 나왔어도 언니는 언니인가 봅니다. 언니의 강단 있는 모습에 약간의 존경심마저 일더라고요. 언니의 말대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외삼촌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사는 지하방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외삼촌은 엄마 손을 꼭 잡더니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미안하고 죄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심경이 복잡합니다. 언젠간 조카들을 찾아서 보상해 주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겠더라고요. 볼 면목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죠. 아주머니가 데리고 가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네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애들 데리고 떠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부터 항상 명치 끝이 꽉 막힌 채로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말처럼 천벌받은 거 맞죠. 그래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차피 암치료 시작해야 해서 회사도 관둘 것 같고 우리 애들도 아직 한창 공부할 때라 돈 들어갈 것도 많더라고요. 아주머니 말씀처럼 아파트 두 채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재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보상을 제안할 테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나저나 아주머니도 참 힘든 인생 사셨네요. 외삼촌은 저희 자매 명의로 지금 사는 동네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한 채를 해주겠다고 했고 거기에 더해서 결혼하게 되면 혼수 비용만큼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너무 적다며 길길이 뛰었지만 언니는 얼른 받더군요.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아파트부터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우리 때문에 힘겹게 산 엄마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가실 때까지라도 좋은 집에서 깨끗하게 모시다가 보내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이번 주 내로 해주세요. 그리고 각서든 뭐든 쓸 테니까 우리에게 줄 돈에서 좀 떼다가 엄마 방에 침대도 하나 좋은 곳으로 넣어주세요.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보고 주무셨는데 이제라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여린 언니는 그 말을 한 뒤 뒤돌아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악독했던 외삼촌이었는데 언니의 진심이 전달되었는지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주일도 안 되어서 저희 세모녀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지상층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엄마 방에 좋은 침대도 넣어 주었더라고요.
저희 새 모녀는 그 뒤로 6개월이 지나서 엄마가 떠날 때까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가보았고 부산에 가서 여객선도 타보았었죠. 엄마는 연신 진통제를 먹으면서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참으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를 깨우러 방에 갔는데 깨우기가 참으로 미안하게 평안한 모습이었고 저는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뒤로 언니와 저는 엄마의 마지막 큰 선물에 힘입어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조금씩만 더 하고 빵집도 낼 생각이에요. 자매 빵집이라고 이름 지을 생각입니다. 곧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심코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장마 때만 되면 옷을 어떻게 말리나 고민스럽다 못해서 고통스러웠는데 이렇게나 좋은 기계가 있어서 장마 때도 뽀송뽀송한 좋은 냄새 나는 옷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돈이 좋기는 좋은 것이구만. 니들이 다음 생에에도 엄마 딸로 와주면 그땐 돈 많이 벌어서 맨날 맨날 뽀송뽀송하게 해줄게. 딸들아, 사랑한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